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리며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0대에 접어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요. 저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일이 뉴스에도 나오고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마음에 제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각색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논란거리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시부모님과는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시댁이랑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 미꾸라지가 누구일지 대충 짐작은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도련님과 결혼한 손아래 동서랍니다. 우리 남편이 시댁의 장남이고 제가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요.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이라 도련님과도 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 그만큼 도련님이랑도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댁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단 소리죠.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주말에 도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근처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딱 한 번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별다를 것 없는 생활에 큰 파동이 생기게 된 것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도련님을 붙잡고 결혼을 말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빌어먹을 운명이 시작되었거든요. 저의 성격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할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해내는 만큼 말이 많이 없는 묵묵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결혼 초에 저에게 조금 서운하셨던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시모는 저에게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하루에 한 번 전화해서 애교도 부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고 한단다 하시면서 말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게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아 진짜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한대요? 와, 시간이 되게 많은가 보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시부모 입장에서는 제 말이 그냥 별거 없는 대꾸였지만 본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오해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둘 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쌓이기만 하고 풀진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집 배수관이 막힌 건지 물이 내려가는 게 영 시원치 않아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뚫어주는 가루가 있다고 사다가 뿌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올 때 마트 들러서 사오라고 해야겠다. 빨리 뚫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하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저에게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그걸 왜 자기 아들을 시키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뭐가 잘못된 거냐, 남편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 하니까 시모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루만 뿌리면 끝인 건데 굳이 그거를 퇴근해서 녹초가 된 우리 아들을 시켜 먹으려고? 저는 어차피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마트가 있으니까 잠깐 들러서 사오는 게 뭐가 문제냐? 동선으로 따지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화장실을 쓸 일도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가루만 뿌리면 끝인 건데 굳이 자기 아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냐면서 저한테 지금 마트에 가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뭐하러 2번을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퇴근길에 사오면 한 번에 싹 가능한 일인데요. 저랑 시모랑 서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맞는다고 우기는 꼴이 되었고요.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일어나다 보니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연락을 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늘 저에게 사람이 어떻게 유동성만 따지고 실리만 따질 수 있냐고 평일에 출근해서 힘든 남편을 주말까지 부려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남편만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집안일 좀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저도 싫었죠. 저는 시모에게 신혼집 살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를 우습게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또 혼내셨고요. 제가 시모와 그렇게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않냐, 시모 앞에서만이라도 네네 알겠다고 대답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서 제가 갈게요 하고 자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섭 안 받고 편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사이가 애매해지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정만 서로 캐캐 묵은 채로 지내다가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손님이 오는 거니까 음식 같은 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거 없는 일이라 알겠다고 하고 신이 나서 시댁으로 방문을 하려는데 시모가 저에게 미리 장을 좀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동성에 실리를 따지는 일 아니겠냐며 오는 길에 들러서 와라 하면서 장볼 목록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모가 뒤끝있게 구는 꼴이 좀 불편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가 생긴다는 마음에 신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얼른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시모가 적어준 목록들의 재료를 사서 갔더니 저한테 재료 사온 걸 보더니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본값을 돌려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영수증을 드렸는데 막 꼼꼼하게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는 시장이 싼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도 시모가 혀를 끌끌 찼어요. 설탕은 뭘 이렇게 큰 걸로 사왔냐, 허브솔트는 또 뭐냐,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시모가 돈을 줄 것도 아니면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저도 그냥 듣고 있기 싫어서 시모한테 남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뭘 가져가냐고 남으면 집에서 두고두고 쓰면 된다고 하시대요. 아니 어쩌라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도련님이 7시쯤 온다고 약속을 잡아놨던 터라 5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났나? 도련님이 동서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모가 놀래서 왜 벌써 왔냐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다고 하니까 동서가 너무 밝게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톤에서 느껴지는 게 저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도와드릴까 싶어서 일찍 찾아왔다면서 주방은 북적북적한 게 즐겁고 재미있잖아요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요리에는 자신 있다고 옷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오는데 시모랑 저랑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의 머리 색깔이 정말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 마냥 핫핑크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머리색을 보고 놀란 얼굴을 하니까 동서가 자기가 튀는 걸 좋아해서 매번 이 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머리색이 그렇게 화려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없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칼질에 소질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썰어도 모양이 안 예쁘게 썰려요. 그런데 동서가 손을 씻고 오더니 자기가 주방에서 쓰는 칼이라면서 조리도구를 촤르르 꺼내더라고요. TV에서 셰프들이 쓰는 듯한 조리기구들이 쫙 시모 주방에 깔리는데 저랑 시모랑 둘 다 눈 휘둥그레지게 떴죠. 동서가 시모한테 자기가 하고 있을 테니까 쉬고 있으라면서 뚝딱뚝딱 하는데 제가 옆에서 거들겠다고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갑자기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태 인사 잘해놓고 갑자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얼어있는데 시모가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동서한테 형님 될 사람이라고 우리 집 맏며느리라고 하니까 동서가 당황해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몰라봬서 죄송해요. 칼질이 너무 서툴러서 맏며느리실 거란 생각을 못한 거 있죠? 근데 그 말이 교모하게 저를 연맥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 하면서 동서를 바라보는데 저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기분은 나쁜데 화도 못 내고 그거 아시죠? 입 밖으로 꺼내면 좀생이가 되는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기분이 꽁해지고요. 아무튼 동서가 요리를 하고 있는 저는 동서가 필요하다는 재료를 찾아서 주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이거 없고 다른 제품은 없어요?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모가 그거는 저기 찬장에 있다. 그거는 두 번째 서랍 열어봐라 하면서 둘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노닥거리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핀잔 섞인 목소리로 너는 애가 달라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주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집 살림도 아닌데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뻐 죽겠으면 시모 본인이 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날 밥 먹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온 가족이 동서 요리 실력을 칭찬하는데 물론 맛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건 둘째치고 시모가 자꾸 저하고 비교질을 해대니까 짜증이 나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맏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내가 죽어서 제사상이나 제대로 받겠나 했더니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시모한테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이봐라 장남이라는 게 엄마 편 하나 안 들어주고 하면서 동서한테 은근히 우리 흉을 보더라고요. 동서가 시모한테 갑자기 왜 벌써 제사상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시냐면서 자기랑 즐겁게 오래오래 살자고 하는데 시모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하대요. 저는 그게 다 가식처럼 보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동서한테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우리 때 급식은 진짜 맛없어서 먹기 싫었었는데 동서네 학교 애들은 좋겠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아무래도 예산도 다르고 대우도 달랐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그게 최선의 결과였을 텐데 저는 칭찬을 한 건데 모욕적이라고 하니까 시모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설마 벌써 형님 행세한답시고 애 기죽이는 거 아니지? 기는 제가 죽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대꾸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인데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뒤로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급식실 영양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모르니 제가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동서가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시모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 네네 대답만 했습니다. 동서가 언질도 없이 찾아와서는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 졸라서 나갔더니 비싼 호텔에 가서 밥을 사주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마사지를 받을 차례라면서 호텔에 딸린 스파에 갔는데 손길이 너무 좋아서 잠이 솔솔 오더라.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코스였는데 둘째가 데려가 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효도받는 기분이 들더라.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티를 내니 다음에 또 같이 오자고 했다면서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하냐 미안한 마음이 다 들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외벌이었고 대출금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제가 선뜻 저랑도 한번 가시죠 하는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시무가 오기가 생긴 건지 동서한테 자기도 무언가를 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이라는 게 원래 나눈 것만큼 들어오는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돈 자랑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머니, 저한테 지금 동서만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이러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더니 시모가 버럭하면서 됐다고 자기가 엎드려서 절 받을 일 있냐면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싶은 마음도 슬쩍 들고 동서만큼 비싼 건 못 해드려도 저도 눈치가 보이긴 했으니까 준비를 했죠. 고르고 고르다가 제일 만만한 영양제를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갈 때 시모 드리라고 뼈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갔습니다. 나름 해외에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해외 배송까지 받아서 시모한테 드렸죠. 저도 시모가 얄밉고 짜증이 나도 며느린데 예쁨 받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남편도 저에게 큰 거는 못 해드려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다 하면서 영양제를 같이 골라주기도 했고요. 제가 영양제를 사서 시댁에 갔는데 연락도 하지 않던 동서가 시댁에 떡하니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동서는 여기 웬일로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저를 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형님도 오셨구나. 요즘 어머님께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된 도리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사고를 고왔어요. 한 솥에 끓여두었으니 꼭 드셔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사온 영양제 봉투를 빤히 보더니 동서가 오버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뭐 사오신 거예요? 영양제? 형님, 이렇게 비싼 영양제는 어머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뭐니 해도 정성이 최고죠. 사골이나 도가니 수육 드시는 게 훨씬 기분도 좋고 맛도 좋고 그렇죠, 어머님. 그래, 우리 둘째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는구나. 얘 첫째야, 우리 둘째가 글쎄 아침부터 와가지고 7시간이나 사골을 고았지 뭐냐. 국물이 뽀얀 거 봐라. 이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다. 정성. 큰 며느리라는 게 둘째보다 못해서야 어디 쓰겠어? 엄마, 이 영양제 진짜 좋고 비싼 거예요. 국내엔 들어와 있지도 않아서 해외 직구로 사온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됐어. 해외 영양제면 뭐하니? 정성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랐니?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는 거 아니야? 우리 둘째 아들처럼 살이 오르면 얼마나 좋아. 집에서 둘째 며느리가 잘 챙겨주는지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저한테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이 정말 많이 상하더라고요. 손 벌벌 떨면서 카드 3개월 할부까지 해서 사간 영양제였는데 사골국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 챙긴다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진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마치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살 빠진 거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속상했죠. 제가 기분이 점점 좋지 않아지자 남편이 영양제만 전해주고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동서랑 시모의 행동을 더 지켜봤다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시모는 사골국 먹는다고 신이 나서는 저보고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가 저에게 사골국 좀 싸드시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국물 한 방울도 못 주겠다는 얼굴로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국물 좀 싸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맥주 한 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도 별 생각과 동일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서가 여우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마주 앉아 서방님네 욕도 하고 시모 흠도 봤죠 뭐. 저희 부부가 매달 친정이랑 시댁에 용돈을 2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외벌이다 보니까 집 대출금 갚고 공과금 같은 거 내고 서로 용돈에서 적금에 이거저거 다 빠지고 나면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시댁과 친정에 반씩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모가 또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동서네가 글쎄 친정은 살림이 넉넉하다면서 시댁에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자랑 섞인 핀잔을 주시면서 둘째네는 매달 5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저희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네는 용돈 꼴랑 20만 원 보내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지 않았니? 그것도 뭐 여윳돈 전부를 보내는 거다 뭐다 얼마나 비교가 되던지. 그러면서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한 번을 드리자고 이야기한 것도 안 하지 않았냐. 둘째는 자기가 일이 바쁘면 전날 저녁에 와서 재료 손질이라도 하고 가더라. 너는 이 집안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사상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시모가 저 요리 못한다고 안 시키셨던 거였거든요. 동서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걸 왜 저랑 비교질을 해가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이번에는 시모에게 가방을 사주고 화장품도 엄청 고가의 브랜드로 전 라인을 맞춰주었대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모님 월급이나 받겠나 싶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봐야 300만 원도 못 벌 텐데 가방 하나에 200만 원씩 하는 것들을 턱턱 사준다고 하니까 수상했습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오긴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차도 꽤 돼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어오거든요. 동선에는 맞벌이지만 둘이 합쳐서 그 정도 벌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시모의 온갖 비교를 당하면서 저는 꿋꿋하게 맏며느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시모는 작정을 하고 저랑 동서의 사이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눈에 띌 정도로요. 거기다가 첩첩산중으로 동서가 글쎄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있었고요. 남편이랑 저랑 날짜도 맞춰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천천히 가지자고 서로를 위로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동서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면서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달라고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셈이 나긴 했죠. 티는 내지 못했지만요. 시모는 문자로도 느껴질 만큼 신이 나서는 동서에게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모든 잡일거리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동서가 임신 초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동서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동서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대놓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며 성의 없이 대꾸를 하니까 시모도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너는 왜 안 생기냐고 구박을 주더라고요.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하는 건데 둘째네가 더 장남같이 군다고. 둘째 며느리가 맏며느리 같다고 하면서요. 너희가 아이 안 생기는 데엔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너처럼 아이가 안 생기는 애가 둘째한테 연락이라도 했다가는 부정 탈 수 있어. 그니까 급한 연락 아니고서야 나를 통해서 하도록 해라. 최대한 자제를 하란 소리야. 알겠어?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서러운 거 있죠. 아이가 안 생기는 애가 연락이라도 하면 부정을 탄다고 가슴에 빗으로 꽂히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서운해요.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런 걸로 비교를 하세요. 어쩜 너랑 나랑은 이렇게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니?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 시대 같았어 봐라. 애 못 낳으면 바로 소박 맞는 거야. 제가 아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러니까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까 시모가 멈칫하면서 울긴 왜 우냐고 평생 남의 아이만 봐주다 보니까 네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동선애가 아이를 낳으면 저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하면서요. 그날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씩씩거리면서 단톡방에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왜 자꾸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들어왔던 애도 나가겠다. 들어왔던 애가 나가요? 그거 너무 무서운 말이다. 우리 아기가 들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답장을 보낸 겁니다. 정말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시모가 바로 어쩜 부정 타는 소리만 부부가 쌍으로 해대냐면서 얼른 뱉은 말 주워 담으라고 남편에게까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조카 태어나면 입히라고 베넷 저고리 준비해뒀는데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서방님에게 안 가져갈 거면 우리가 입히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동서가 깔깔 웃는 그림이 그려진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입히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 유행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희 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남편이 동서가 임신을 한 마당에 욕을 뱉을 수도 없으니까 서방님께 처신 똑바로 하라고 경고만 날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가족 단톡방도 나가라고 하는데 서운한 건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동서가 입덧을 시작하니까 시모가 동서 걱정을 해대는데 입덧하는 애가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안쓰러워 죽겠대요.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면서 떡두꺼비 같은 놈이 나오려고 동서를 고생시키는 거라면서요. 대화창에서 아주 둘이 짝짝꿍을 맞추는데 정말 남편 말대로 알림도 꺼놓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입덧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시모가 주말에 저를 불러다가 동서가 임신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대신 전해주라면서 마트를 털어오셨더라고요. 과일에 반찬에 떡에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다 주라고 하는데 장바구니로 글쎄 새 바구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들고 동선의 집까지 다녀오러 가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 중에 제 몫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제가 다 들고 어떻게 가요? 서방님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퇴근하고 피곤해 죽을 텐데 여기까지 들러서 이거를 가져가라고 하니? 네가 하면 편한 것을. 저도 곧 어린이집 복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어머님. 예, 취업 준비하는 애랑 바깥에서 일하는 애랑 누가 더 힘들겠니?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우리 때는 말이야, 7남매를 키우면서 살았어. 나중에 밥도 하고 밭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하면서 찍소리 한번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살았다.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뭐가 힘들다고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런 거에 비하면 임신하고도 열심히 몇백 명의 학생들 밥 챙기는 둘째가 훨씬 고생이지. 시모가 하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길래 저도 다시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날도 동네 어린이집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불러낸 거라 양해를 구하고 면접을 하루 미룬 것이었습니다. 동서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시키는 건 줄 알았으면 무시하고 면접이나 갈 걸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일도 참 고되고 힘든 일인데 동서 일만 힘들게 봐주시고 제 일은 후려치게 하는 어머님에게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장바구니 전부를 들고 가서 동서의 집 앞에 내려놓고는 동서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동서의 말이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동서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을 해서 그냥 집 앞에다가 물건을 두고 가면 되죠? 하고 보냈습니다.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떡이 상하면 안 된다면서 저에게 냉장고에 다 정리를 해서 넣어주고 가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임신까지 했는데 언제 물건 정리하고 있냐면서 간 김에 그것까지 해주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저에게 동선에는 비밀번호로 척척 알려주는데 너네 집은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다고 한 소리 하셨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가는 또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몸종도 아니고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한테 다 넣어놨으니까 가보겠다고 하니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아니 정리 다 했는데요? 했더니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간 김에 첫째 네가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니? 정리 좀 해줘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서네 집을 휘젓고 다니는데 동서한테는 훨씬 불편한 일 아닐까요? 너는 내가 시키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개야? 임신했다고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게 더 이상하죠, 어머님. 너는 손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에게 베풀 줄도 모르는 개지. 질투하는 거니 지금? 이래서 애가 없는 애들은 자격지심이 넘쳐서 안 돼. 저는 시모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일부러 시모의 연락을 피하면서 지냈고요. 몇 주 뒤에 동서 뱃속의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게 밝혀진 뒤 시모가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가 손녀도 귀한 자식이라면서 잘 넘어갔고 동서랑 시모는 둘이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잘 놀러 다니더라고요. 일부러 보란 듯이 저에게 사진을 막 보내는데 해탈하고 나니까 그냥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둘이서 저를 씹든 말든 우리끼리나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무시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난리난 사건 알고 있냐면서 그 링크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전부 대학 동기라 유아교육과를 나온 친구들이고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급식실 위생에 대한 고발 내용이 적힌 글이었고 교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린이집은 위생 인증을 철저하게 하는데 고등학교는 다른가 봐 하면서 매달 감사가 나오지 않나? 하면서 떠들더라고요. 글을 제대로 정독해보니 고등학교 급식실 영양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양심 고백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이름이랑 영양사 성이 나와 있는데 글쎄 좌씨인 거예요. 저희 동서 이름이 좌영미거든요. 설마 하면서 글을 읽는데 급식실 영양사가 국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벌레만 쏙 걷어내고 벌레도 다 단백질이라서 괜찮다고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폐기를 하고 다시 끓여놔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반찬들 재료라든지 식기들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씻지도 않고 쓴대요. 학교 급식실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위생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까다롭게 군다고 일일이 어떻게 식성을 맞추겠냐면서 조미료를 팍팍 넣으라고 하질 않나. 그 안에서 무리를 만들어서 왕따도 시킨대요. 젊은 조리사가 하나 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왕따를 시켜서 결국 일도 그만두게 했다고 갑질을 했답니다. 글쎄. 김치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중국산 싸구려를 들여온다고 이런 영양사는 급식실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소소하게 교사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크게 화두에 오르진 않았지만 저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세상에 좌씨가 우리 동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급식실인 것도 그렇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중간에 급식실 영양사가 머리를 맨날 염색해와서 반찬에 섞여 들어가도 티가 안 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동서가 매번 핑크색 머리만 고집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쎄한 느낌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죠. 동서가 그동안 저에게 못되게 군 것도 있고 한번 호되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기관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을 정확하게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교육청에 말해봐야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미루기 일쑤였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고발 유튜버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버에게 직접 제보를 했고요. 유튜버는 무척이나 흥미로워하면서 잠입 취재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일이 아주 일사천리였습니다. 유튜버가 식재료를 납품하는 곳 직원인 척하면서 급식실 상태를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싹 한 거죠. 청소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 영양사가 급식 시간 전에 체크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만 만지면서 농땡이를 치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가관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대충 먹으라고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장면도 있었고요. 납품받은 식재료 상태가 전부 물러터지고 상한 부분이 보일 정도로 별로였던 거죠. 근데도 영수증에는 고가의 재료값이 찍혀 있었고요. 유튜버는 제가 보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러 갔다가 아주 제대로 건수를 잡은 것 같다며 저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고발하고 설마 아니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했다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어 복수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튜버는 1차적으로 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했고 그 영상을 본 학생들부터 학부모까지 전부 학교에 항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진상조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동서의 짓이 분명한 것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식재료의 상태부터 점검에 들어갔고 급식실의 위생 상태까지 전부 다 학교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안 하고 설거지도 대충 물로 한 것이 들통이 났고 식재료 납품 업체로부터 동서가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긴 것까지 싹 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직원이랑 짜고 업체 선정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고 영수증에 납품가를 올리고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튜버는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동서 한 사람에게 몰아버리는 것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했으니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득이 되었던 것이었죠. 후속 보도가 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급식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댁 단톡방에 딱 올렸거든요. 거기다가 사건이 커지면서 뉴스에도 보도가 되게 되었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던지 우리 동서의 분홍색 머리카락까지 싹 찍힌 겁니다. 모자이크에 음성 변조가 되었다고 해도 핑크색 머리는 강렬하더라고요. 까막눈인 사람도 우리 동서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요. 시모는 둘째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는데 누가 봐도 둘째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으니 뒤집어졌습니다. 시모 전화기에 뉴스에 나온 거 너네 둘째 며느리 아니냐면서 연락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휴대폰을 꺼두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결국 계속된 수사에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었고 뇌물 혐의에 애들 먹는 걸로 장난친 것,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한 사실을 말입니다. 당연히 크게 화두에 올랐기에 징역살이가 확정나게 되었고 시모는 당장 이혼을 하라면서 서방님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당장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냐며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기한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시모와 서방님에게 자기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취급을 하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시모한테 그동안 선물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한 돈이 전부 뒤로 챙겨서 받아먹은 돈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자기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벌벌 떨었는데 저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고소한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현장이 너무 재미있었죠. 동서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게 생겼다면서 울고불고하고 결국 시부모가 나서서 이혼을 하라 종용한 덕에 서방님은 동서랑 이혼을 했고요. 동서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서는 애는 네가 키우라고 자기는 못 키운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둘이 그걸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서방님이 키우기로 결정이 났는데 시모가 저를 불러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니? 너희 부부가 애도 없으니 입양해서 키우는 게 좋겠구나. 어차피 핏줄이기도 하고 우리 둘째 재혼할 거 생각하면 아이는 짐덩어리지. 그것도 딸인데. 너네가 이러려고 애가 안 들어졌나 보다. 그 말에 남편이 열이 받아서 시댁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말이야? 똥은 자기들끼리 신나게 싸질러 놓고 수습을 우리한테 하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앞으로는 이 집 근처로 발길도 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핏줄이 뭐? 애를 키워? 엄마 진짜 그렇게 살지 마. 결국 동서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한 뒤에 바로 서방님께 아이만 덜렁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아이만 덜렁 시댁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던데 저희가 뭐 알 바인가요? 저희는 남편의 선언대로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 또 한 번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죠. 동서가 출소를 했고 서방님께 다시 합치자고 애를 부부가 키워야지 한 사람이 키우는 게 말이 되냐고 끈질기게 들러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손녀딸의 얼굴이 이상하게 서방님을 점점 닮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몰래 친자 검사를 시부가 진행을 했더니 글쎄 친자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시부가 열이 받아가지고 결과지 받자마자 집에 찾아온 동서의 뺨을 후려치고 이 애는 누구 애냐고 애 데리고 당장 사라지라고 했대요. 동서는 사색이 되어서 도망가고 그 뒤로 뭐 법적 소송에 애한테 들어간 돈 다 받아내겠다고 거품 물고 개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난리가 난 동안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고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내내 무럭무럭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딸을 조금 더 바랬지만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개인 SNS에 올려두었었는데 시모가 염탐을 몰래 하고 있었던 건지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맏며느리야, 내가 너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바보 같은 인간이었어. 우리 떡두꺼비 같은 손자, 대를 이을 손자만 보게 해주렴. 그러면서 집으로 한약이며 과일이며 아기용품이며 자꾸 택배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모조리 다 반송을 시키자 하루는 직접 들고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시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은 시모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는 2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이게 다 차별을 한 업보라 생각하라며 저희 부부 이사도 가고 번호도 바꿀 거라고 했다네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 시부모는 그 뒤로 처절하게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단 있는 남편 덕에 저는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친정의 도움으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꼭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열심히 아이를 위해 사랑을 베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착하고 순한 효자 효녀를 둔 애엄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내 새끼들 자랑이나 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예비 시모 입장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다 잘 살고 화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합이 잘 되어도 자식 낳고 망하는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이 천사 같은데 오히려 부모들이 못나서 인생 나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불행 때문에 가족이란 울타리가 매 순간 지옥인 사람들과 달리 저희 집안은 늘 화목하고 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엉뚱한 길로 셀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온전히 자녀들이 겪기도 해봐야 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시밭길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겐 겨우 얻은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함부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던 저는 예비 며느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전 나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게 며느리 복은 주어지지 않은 건지 지나고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새 식구 하나 들어올 뻔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효자이기만 하던 제 아들이 그렇게나 악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직 가슴 떨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요. 남편과 거제에서 살다가 사랑스러운 우리 연년생 자식들을 낳고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을 옮긴 남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남편이 어장 일을 했기 때문에 거제에서 일을 친구 소개로 육지도라는 섬을 알게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육지도에는 학교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까지 육지에서 키우다가 고등학교 때부턴 객지로 보내 애들을 자취시켰습니다. 섬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은 군말 없이 효자 효녀로 잘 자라주었어요. 사교육이 어려운 육지라는 지역에서 겨우 교회에 아는 지인 딸에게 과외비를 주고 수학을 배우게 한 것 말고는 따로 공부를 시킨 것도 없는데 고맙게도 애들이 알아서 성적 관리까지 잘 하더라고요. 육지 학교 안에서 1, 2등을 하는 성적이었지만 사실 객지 친구들과 직접 겨뤄보지 않은 성적이기에 저랑 남편은 애들 공부 실력에 관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특한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도 전교 5등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때도 신기하기만 했는데 고3이 되고 수시 입시를 지원할 때 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다음 해에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을 때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구나 하고요. 저희 집의 경우 특이하게도 딸이 의대의 길을 가니 아들도 누나를 따라 의대를 가게 된 경우거든요. 저랑 남편은 우리 자식들이 둘 다 의사의 꿈을 가졌었다는 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랑 남편이 강요한 건 절대 없었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착실하게 자기 살 길을 이룬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애들 덕분에 졸지에 우리는 섬에서 자식 농사 잘한 집안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더러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참 걱정 없겠다며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사실 자식 둔 부모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려 의사 자식을 둔 제게도 자식을 향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참 잘 커주었는데 제 마음속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애들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결혼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게 저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애들이 가족 꾸려서 오순도순 살길 바라거든요.
더 이상 우리 뒷바라지는 안 해줘도 되니까 이제 그만 자식들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둘은 똑같이 의사를 하더니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마저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녀석이라도 가정을 만든다면 마음이 좀 놓이겠건만 애들은 영 직장일 말고는 관심이 없대요.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언급하면 둘 다 하하 웃기만 할 뿐 전혀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아들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말은 즉 가정 이룬 사람들을 빈번하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쁜 아기들을 보고 사이좋은 가족들을 보면서도 애들은 돌부처 마냥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대요. 남편은 애들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라고 하길래 입은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죠. 그렇게 나이 1살, 2살 먹어가던 중이었어요. 차츰 애들 결혼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지냈는데 얼마 뒤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워낙 효심이 깊어서 주말에 바쁜 시간을 쪼개 매번 섬에 들리는데 한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가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어떤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착하긴 하겠구나. 너 아직 레지던트인가 그거라면서 한창 바쁠 텐데 어떻게 인연이 다 되었을까?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 예비 며느리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대답도 못하고 그저 표정만 어둡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뭔가 말해주길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입술을 뗄 때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곤 조심스레 예비 며느리에 대해 말하는 아들의 발언에 저는 타들어간 심장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기뻐서 들떴던 제 기분은 금세 바닥을 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딸도 아들의 고백이 황당했는지 참지 못하고 먼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미쳤냐? 미혼모?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미혼인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어? 네가 뭐 하나 하자 했기를 해. 한번 갔다 오기래. 심지어 나이는 또 얼마나 어려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지.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 쓸데없는 이유로 신우질 할 생각만 해봐. 나 그런 거 가만 안 놔둬.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내 와이프 될 사람이 먼저야. 듣자 하니 아들은 다름 아닌 애가 하나 있는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행동을 보면 이미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마음이 깊어진 사이처럼 보였어요. 딸의 만류에 아들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으로 화를 내는데 그날 아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착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저랑 딸은 단번에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아들 결혼 허락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분명 말했다. 그 결혼 절대 안 돼. 너 그 결혼하는 순간 인생 쪽나. 네가 의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냐? 아니면 너 개인 병원 차릴 때까지 좀 더 기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결정하던지 뭐하러 급하게 진행해? 그래, 네 누나 말이 맞다. 왜 하필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결혼도 이 사람 저 사람 몇 번 겪어보고 잘 맞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건 너무 섣부르다 하더라. 아이씨, 왜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언제는 나더러 결혼 좀 하라며? 그래서 하겠다고. 근데 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또 난리야? 내 결혼이야. 똑똑히 말하는데 이 결혼 막으면 나 다신 이 집 안 들어와. 다들 나랑 평생 연 끊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
아들은 우리가 예비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반대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몰아붙였겠죠. 아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 대해 슬쩍 한 소리 얹기만 하려고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패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솔직히 때리지만 않았지 사실상 눈빛으로 저랑 남편의 목을 조른 거나 마찬가지인 태도를 보였어요. 속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저런 면모가 있는 줄도 몰랐고 도대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푹 빠졌나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날 정말 용기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화를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감사해야 될 지경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전화 받은 목소리에는 저항기가 많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들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아들이 술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같이 육지에서 자란 친구였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섬에 들어왔다가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날 인연으로 반가워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섬 밖에서 몇 번 만났다가 사이가 깊어졌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아들 동창이라고 해도 워낙 까마득해서 어떤 친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 뭐 네가 어련히 잘 봤겠지. 그래도 정말 각오 많이 해야 될 거야. 남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엄마, 나 소아과 의사야. 내가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봤겠어? 내가 남의 애를 다뤄도 수백 명을 다뤄. 애가 아직 어려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저랑 남편은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끝내 자식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부모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 덕에 아들은 성질을 많이 죽였어요.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꽤 경계를 푼 것이겠죠. 아들이 제대로 날짜를 잡아서 예비 며느리를 섬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엄연히 결혼 인사니까 저는 딸까지 있는 주말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의 대답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나가 혜영이 좀 괴롭히고 그랬대. 혜영이가 우리 누나 무섭다고 최대한 안 보고 싶다네.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내가 다 쪽팔려서. 그래도 내가 한때 누나 존경했었거든? 이젠 누나란 사람이 제일 최악이야. 늘 목표를 이루고 사는 누나가 멋있다며 누나의 발자취를 따르던 게 우리 아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란 존재가 나타나면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쨌든 저도 학창시절 딸의 행적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굴 못 본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딸에게 상황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결혼 인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단 아들 부탁대로 딸에겐 예비 며느리 만난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연차를 내고 평일 시간에 맞춰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참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좀 사람이 음침해 보인달까?
나름 어른 집에 온다고 신경 써서 머리를 묶었는데도 잔머리를 정리 안 해서 그런지 지저분해 보였고, 피부가 하얀 편인데 다크서클이 있어서 어딘가 우울하고 기운 빠져 보이는 상이었어요. 인상이라도 좋으면 어떻게든 예비 며느리를 고운 눈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들어와서도 저랑 남편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죄인처럼 바닥만 보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예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랑 둘이 같이 들어오는데 아들 품에 예비 며느리 애로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은 했었지만 막상 직접 보니 또 한 번 심장이 철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저런 여자의 짝을 우리 아들이 자처해서 따라붙었잖아요. 엄마로서 제 아들이 남의 자식 때문에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고개를 왜 그렇게 숙이고 있나. 이렇게 힘든 결혼 마음 먹었으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어필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가씨 힘든 사정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있어요? 삼촌이 하나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셔. 너무 몰아붙이지 마. 혜영이가 이렇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낙인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옆에서 혜영이 자존감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면 돼. 제가 보기엔 예비 며느리한테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끔뻑 넘어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움찔거리기만 하더니 답이란 답은 우리 아들이 대신해서 예비 며느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 꼴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냐고 눈짓을 주면 남편은 고개만 젓더군요.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것도 없고 해줄 말도 없을 만큼 단념한 것이겠죠. 남편 마음이 읽히고 나니 저 또한 속상한 감정을 참지 못하겠는 겁니다. 게다가 직접 제 눈으로 예비 며느리의 꼴이 생각보다 더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더 붙잡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건 알죠?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마음먹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맞잖아요. 적어도 경제력까지 우리 아들한테 기대려는 거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집을 우리 쪽에서 해줄 테니 혼수를 그쪽에서 해결할래요? 그래선 안 됐었는데 저는 일부러 예비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도망치길 바래서 좀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라고 아이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도 돌아가신 사돈들의 귀한 자식일 텐데 저도 남의 자식한테 가슴 아픈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들만 생각을 해야 했고 제 아들이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같이 시작하고 같이 꾸려나가고 같이 아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가정을 살길 원했다고요. 이렇게 소박한 삶이 이토록 어려운 소망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언들은 제가 아들의 동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서 아들의 성화가 뒤따를 거란 각오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천륜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사항을 불러일으킬지는 차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퍼다 부어준 돈이 얼만데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짓거려? 앞으로 나 보고 살 생각하지 마. 나 이제 이 집 자식 아니야. 두 분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천륜이 끊어진 건 명백히 두 분 탓이니까 평생 기억하고 괴로워했으면 싶네요. 아들은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아들을 급하게 따라 나섰다가 아들이 밀치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와 부축하면서 이제 그만 아들 인생은 신경 쓰지 말자고, 아들이 저리 매몰차게 얘기를 했어도 말뿐일 거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또한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 서름을 토로했어요. 순하기만 한 아들이 저렇게 변한 게 서럽고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도통 몰라서 답답함에 눈물만 나왔어요. 한 번도 말썽 피운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저는 끝내 이 사실을 딸한테 알리기로 했어요. 한동안은 아들 생각에 끙끙 앓느라 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딸한테서 안부 문자가 오는 덕에 딸에게 하소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바로 저의 울적한 목소리를 알아채더군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조리 말해주었는데 딸이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쌍욕을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곤 곧 제게 자기 학창시절 때 있었던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말해주었는데요. 와, 진짜로 걔가 걔래? 완전 어이없다. 걔 도벽 있었어.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한 번 말한 적 있을 텐데. 걔가 여자애들 생리대며 화장품이며 얼마나 훔쳐갔는지 알아? 여선생님 안경까지 훔쳐서는 그 선생님 바로 다음 해에 나가버렸잖아. 그년 설마 내 동생이 의사인 거 알고 일부러 들러붙은 거 아니야? 딸의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분명 예비 며느리가 우리 딸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들었는데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던 거였어요. 그걸로 모자라 오히려 자기의 왕따 처지를 잘도 이용했는데 일부러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는 혼자 남았을 때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 물건까지 훔쳤다가 딸이 예비 며느리 머리채를 뜯고 싸운 적 있었다네요. 그 사건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일로 딸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그 학생은 우리 딸 머리핀을 들고서 자기 거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냥 그 학생한테 새 머리핀을 살 수 있는 용돈을 주면서 상황이 무마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그 억측스러운 학생이 제 예비 며느리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도벽이란 거 과거일 뿐이고 철없는 시절 저질렀던 실수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일 때나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제 아들 배우자로 과거 도벽 이력이 있는 여자가 들어선다는 게 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한테 알려주려고 잘할 줄 모르는 문자까지 이웃집 자식한테 배워서 장문의 글을 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들에게서 쌍욕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자기는 이제 엄마 없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길래 저는 철렁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으스러질 길로 향하는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막막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들도 직접 지옥을 겪고 혼쭐 나봐야 된다며 내버려 두자고 했는데도 이게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식을 강하고 따끔하게 혼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겠지만 엄마인 저는 내 자식이 최대한 나쁜 길은 피해가도록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간 소가리를 한 끝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들 있는 객지로 좀 나갔다 오자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남편도 아들 내버려 두라면서 신경 안 쓰는 척해도 속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들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마음에 걸렸는지 제 제안을 흔쾌히 수긍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닌 딸한테 물어 아들 자취방 주소를 얻었어요. 당시 아들이 제 연락을 일절 무시했거든요. 딸은 처음엔 저희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 걸 말렸습니다.
아들이 지금 눈깔 돌아서 부모도 모른다고 이대로 갑자기 찾아가면 무슨 폐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들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대로 일이 잘못되면 영영 우리 아들을 보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들의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꼴만 되겠죠. 최악의 최악까지 예측을 했고 마음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영원히 안 보고 살지언정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때려야 될 것 같았어요. 딸도 할 일 마치고 아들 집으로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아보고 정말 안 되면 아들을 놓아주기로 결단 내리며 아들이 지내고 있는 부산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할 각오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갑자기 쿵쾅대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참이나 별다른 기척 없다가 뒤늦게 문이 확 열렸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문 열기 전 인터폰으로 저를 확인 안 하고 문을 연 건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제 아들이 내다볼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는 거면 연락을 하셨어야죠. 오빠한테 연락하고 오신 거예요? 아닌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빠한테서 별말 없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안 받으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침이라니? 설마 둘이서 동거하는 건 아니죠? 예비 며느리는 그저 제 질문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질문에 옳게 대답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걸 보니 어딘가 모르게 뒤 구린 징조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편한 옷차림을 보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더 묻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앞을 막아서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걸음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정신 딴 데 팔린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들어갔더니 있어야 될 우리 아들은 없고 웬 백팩을 맨 아저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한테 누구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삼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촌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왜 주인도 없는 집에 객식구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도 아는 사실이야? 그럼요. 제가 오빠 허락도 안 받고 아무나 들였을까 봐요. 그리고 저희 삼촌 크게 몸 안 좋은 거 아니라서 외출도 가능해요. 삼촌, 이제 그만 가봐. 나는 어머님 아버님 모셔야 돼서. 예비 며느리는 성급하게 그 아저씨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 며느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당연히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해 보였는데 그날 다시 만난 예비 며느리를 보니 과거에 제 딸과 머리채를 뜯고 싸웠다는 학생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슬쩍 인사만 하고 후다닥 신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가방 지퍼를 덜 잠갔는지 가방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아들 시계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시계는 아들이 의사 면허 땄을 때 제 남편이 고생했다고 사줬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우리 아들 거랑 똑같은 게 맞나 확인하려고 그걸 주우려 했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냅다 주워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사이에서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순간 지난번 딸이 말해줬던 예비 며느리의 도벽증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설마 내 아들 물건 훔쳤어요? 저 사람 삼촌 되시는 분 아니죠? 저렇게 팔팔한 아저씨를 어느 요양병원에서 받아준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설마 같이 내 아들 집 털어먹으려고 부른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그런 말은 실례죠. 제가 여기서 오빠랑 동거하고 있는 게 마음에 또 걸리시나 본데 전 그냥 오빠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들어온 것뿐이라고요.
탓하려면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세상에나 기가 막혀서 말도 이렇게나 잘하는데 그날 인사 와서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었는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요, 아가씨.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잡이야. 여기서 똑바로 고백하는 게 좋을걸? 개망신 꼴 겪고 나서 입 털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돈 없고 애 덜렁 있으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머님처럼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어쩌라고요. 저처럼 미혼모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미래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악독 시어머니신 거냐고요. 목청 한번 크다. 나는 또 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고 얼마나 속에 불이 났었는지 아니? 지금 보니까 얘가 미혼모를 아주 권리처럼 이용하네? 옛날에도 왕따 자처해서 도벽을 습관처럼 일삼았다고 들었는데 그 버릇을 이렇게 응용시켰니? 미혼모면 너처럼 시엠이 될 사람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눈깔 부릅떠도 된다는 거냐? 어디서 쌍심지를 켜고 어른을 똑바로 노려봐. 저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의 상실된 인간성을 보곤 계속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자중시켜줬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에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래도 아까 뛰쳐나갔던 아저씨 백팩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시계가 나온 걸론 확신갖기가 일러서 제 눈으로 다른 증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언제 울었냐는 듯 바로 저를 뒤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려니까 제 팔을 억세게 잡아당기면서 그 앞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훔친 거 아니라고요. 아까 그 시계 때문에 이래요? 그 시계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삼촌도 그런 시계 있다고요. 별 가짜는 걸로 오빠랑 저 떼어놓을 생각 마세요. 저 절대 오빠 옆에서 안 떨어질 거예요. 볼수록 가관이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떳떳하고 결백하면 뭐가 두려워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니? 이참에 내가 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도록 만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예비 며느리를 붙잡고 있어주길 부탁하고서 아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겨우 2발 내디뎠는데 저는 바로 제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난리통 속에 아기가 혼자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아기 주변으로는 제 아들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랑 액세서리에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치 다 펼쳐놓고 골라서 빼놓은 것처럼 헤집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오빠 방 정리 중이었다고요. 저 원래 방 청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든지요. 누가 뭘 했니?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들까지 불러서 삼자대면 하자꾸나.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닌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어? 저는 바로 아들한테 문자로 호출을 했습니다. 평소 제 문자도 씹던 아들은 그 연락만큼은 무시를 못하겠는지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집안 꼬락서니를 보고는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해코지라도 한 줄 알더라고요. 아들을 불러낸 건 저였는데 정작 아들은 저한테 화나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니라고 했지? 혜영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쳐먹을 거야? 이 집 당신들이 해준 거라서 생식이라도 내고 싶었어? 어차피 명의가 내 거라서 내 집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목청을 높였는데 눈가에 불끈 힘이 들어간 아들의 눈빛에 저는 그만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조여오면서 숨을 쉬는 게 어려워졌죠. 그러자 남편이 나섰는데 남편은 생전 자식들한테 손찌검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들 뺨을 날렸어요.
한 대로 부족해 2대까지 날린 후 마지막엔 아들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 중심을 넘겨뜨렸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 내가 너를 이따위로밖에 못 키운 게 죄지.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이 집 갖고 영영 사라져버려. 내가 너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불효새끼 같으니라고. 아들도 평생 부모한테 맞은 적이 없었다 보니 자기 아빠한테 맞은 게 나름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웬만해서 애들 삶에 크게 간섭질하는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애들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한없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아빠가 자기에게 손을 올렸으니 아들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놀랐는걸요. 근데 우리가 아들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 있었던 걸 몰랐어요. 남편의 손찌검이 아들의 반항기를 더 끌어올린 셈만 돼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난 아들이 남편에게 무섭게 돌진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는데요. 한 대 칠 기세로 주먹까지 올리길래 제가 급하게 아들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당연히 남자 2사람을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예비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 뭡니까.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당장 와서 말리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그년 얼굴에서 이미 내 아들은 자기한테 눈이 멀었으니 부모님 같은 거 안중에 없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를 보고 비소를 슬쩍 올리는데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살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을 그날 처음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말 사람처럼 안 보였죠. 그리곤 그 두려운 마음이 곧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버린 아들이 너무 미워서 저는 결국 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더 이상 너희들 사이에서 손 뗄 테니까 제발 저리 나가 떨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불씨가 확 죽은 아들이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리곤 꼴도 보기 싫으니 바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최악에 최악을 더한 일이 발생해버린 셈이었어요. 아들은 저희더러 자길 호적에서 빼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시는 콧배기도 비추지 말라고 했죠. 너무 속상했지만 우선 그날은 아들과의 대화는 틀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그와 동시에 딸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워낙 정신없던 터라 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들어오자마자 더 놀란 건 딸 뒤로 경찰이 우르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딸이 예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자 경찰들이 예비 며느리를 붙잡았고 집주인인 아들에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같이 가야 된다고 안내를 했죠. 그때 딸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도둑년 새끼야 하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달려들어서는 가방에 넣어온 5kg짜리 소금을 꺼내 예비 며느리 머리통에 좌르륵 부었습니다.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예비 며느리는 손도 쓰지 못하고 소금 범벅이 된 채 비명만 질렀어요. 이년이 옛날 버릇 남 못 주고 또 도벽증 도졌네? 옛날엔 내 머리핀을 네 거라고 우기더니 이제 내 동생을 네 거라고 우길 참이니? 사람이 배보다 배꼽이 큰 짓을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밑에 네 삼촌이라는 원조교제 애인 잡혀있거든? 내 동생 물건 다 뱉어내고 쳐 울고 있으니까 가서 나란히 부둥켜 안고 질질 짜라. 딸이 예비 며느리의 이마를 퍽퍽 밀면서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가 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서 저런 악에 바친 고함이 나오는 게 또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녀석들이 미치면 더 겁나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본성을 숨기지 않기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고 분하면 내재되어 있던 저런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들이 보는 앞인데도 더는 이미지 관리 없이 평소와는 이질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나도 이깟 집안 진절머리 나서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었어. 오빠 도장만 찾으면 나가려고 했다고. 아씨, 다 망했잖아. 아, 짜증나. 아, 이번엔 도장이었어? 나이가 먹으니까 스케일이 커졌다? 그럼 네 말은 내 동생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네. 내 동생이 의사 됐다는 건 동네에 소문 퍼져서 이미 전해들은 사실일 테고 나이 먹고 추하게 욕심만 날로 과해져서 어쩌냐? 그런 잔머리 굴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너도 의사 됐겠다 얘. 잘난 척 하지 마. 옛날부터 언니가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게 재수없었어. 의사가 뭐 대수야? 그래봤자 나처럼 촌뜨기인 건 똑같은 처지면서. 이게 촌뜨기를 무시하네? 촌뜨기도 해내는 의사를 너는 못하고 도둑질만 해댔지 않아? 뭔 자신감으로 의사를 얕볼까? 촌뜨기 무시하려면 적어도 너처럼 상식 없이 손버릇 나쁜 애들한테나 해야 제대로 무시하는 거지. 어줍잖은 수준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열등감밖에 안 된단다 이 도둑년아. 딸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대화에서는 예비 며느리의 인간성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들 다 놀랐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심하게 충격먹은 것 같았어요. 바짝 경직되어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예비 며느리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완벽하게 정신을 차렸으면 해서 좀 더 쐐기를 박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년 뒷주머니에 있는 전자담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명색의 악이 엄마라는 사람이 영 깡통이구나. 네 아들은 무슨 죄니? 도둑질하는데 이용하려고 애 낳았니? 동정심이 필요해서? 네 아들 네가 엉망으로 키우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닌데 내 아들까지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건 나 못 본다. 어디 철딱서니 없이 도둑질이야? 가서 콩밥 처먹으면서 반성해. 저는 전자담배를 예비 며느리 입에 쑤셔 넣어주고 경찰에게 그만 가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참고인으로 같이 동행하면서도 내내 얼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식구는 전부 아들 집에서 잠자코 기다렸는데 아들이 다 늦은 밤이 되어도 귀가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자책을 심하게 해서 엉뚱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연락까지 안 되니까 점점 불안해져서 저는 바로 아들 찾아 나가보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랑 딸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였나 봐요. 다들 군말 않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웬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불안했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급하게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아들에게 향했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돈에 미쳐도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버려도 엄마 아빠 탓 안 할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아들이 말하길 예비 며느리에게 끔뻑 넘어갔던 이유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삼촌이 자기 개원하는 데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알아낸 건데 이미 삼촌이란 존재는 돌아가시고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아들을 깨어내기 위한 예비 며느리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예비 며느리는 함께했던 원조교제 아저씨랑 나란히 절도죄 형량을 받고 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처리된 이후 아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식구는 아들의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주었고 용서는 그 뒤에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미안한 만큼 가족한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버리네 마네 소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아들에게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족에게 둘도 없는 효자 아들로 돌아와 준 건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예비 며느리의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비혼주의를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저 아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조심하라고 했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에겐 이번 일이 꽤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다네요. 세월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것밖엔 따로 수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별난 예비 며느리 한번 겪고 나니까 괜히 저도 애들한테 결혼을 부추긴 행동을 조금 자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제가 너무 결혼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말면 말고의 풍습뿐이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자녀들이 저의 곁을 결혼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저의 곁에서 즐거운 웃음 많이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새 식구도 좋지만 다들 저와 다르게 본래 내 혈육을 아끼고 존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한 날 되셔요.